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을 뉴스 시스템에 도입하면 뉴스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9일 블록체인 기반 뉴스룸 솔루션을 제공하는 퍼블리쉬가 주최한 제2회 미디어와 블록체인 포럼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뉴스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미디어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솔루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이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미디어와 블록체인 포럼이 개최된 서울 광화문의 한국프레스센터.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최근 미디어 산업은 독자층 분열, 미검증 허위 뉴스 확산, 언론 규제 완화 및 언론사 통합을 통한 경제 심화 등의 문제로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블리쉬는 이러한 상황을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퍼블리쉬 소프트는 블록체인 공증, 토큰 이코노미, 구독자 참여 유도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블록체인에 올려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토큰 리워드 시스템을 구축해 구독자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성찬영 퍼블리쉬 공동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사용자 보상과 뉴스 팩트체크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언론사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기사를 작성하게 만들고 구독자 참여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 언론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성민 퍼블리쉬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아니라면서도 이 기술을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단순히 뉴스를 읽고 떠나는 관계가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체 매체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 참여를 높이고 광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뉴스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 걸음부터 나아가다 보면 뉴스의 미래도 낙관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조우재 퍼블리쉬 이사의 CMS 시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뉴스 이한수입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월렛을 위한 분할 방식의 보안 기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지난 1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특허 출원서 다층 디지털 월렛 보안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 출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기술 책임인 마누 쿠리안이 제작한 뒤 지난해 2월 제출했습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이 가진 프라이빗 키 손실 문제와 이용자의 자산 통제력 행사 문제를 꼽으며 개선된 디지털 월렛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층적인 저장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디지털 월렛 인터페이스로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1개 이상의 저장소 또는 계층으로 분할할 수 있다며 각 분할구에게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지정된 보유량에만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합니다. KB증권은 MTS인 마블의 로그인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는데요.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PKI, 공개키, 국제표준 전자서명 기술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 인증 서비스이자 카카오톡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복잡한 발급 절차와 인증서 발급 후 모바일 OS 체계에 따른 제약사항, 1년 만에 갱신해야 하는 짧은 유효기간 등의 불편사항이 있었는데요. 반면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간편한 인증서 발급 절차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2년으로 깁니다. KB증권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7년 카카오페이와 핀테크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채권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지난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내년 8월 만기 캥거루 채권, 호주 달러 발행 채권에 대해 3,380만 달러, 한화로 약 409억 원을 추가로 조성했는데요. 해당 채권은 코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CBA가 세계은행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해 8월부터 운용 중인 본드아이로 빈곤 국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계 첫 블록체인 기반 채권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 채권의 양도와 이전,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며 세계은행과 CBA가 공동 운영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두나무 측은 오는 9월 4일에서 5일 열리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19의 스페셜 이벤트 핸즈온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핸즈온은 D앱을 직접 개발하고 실제 블록체인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신청은 UDC 2019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까지 하면 됩니다. 두나무의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 외에도 참가자가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며 핸즈온을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를 한 발 앞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블록포커스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D앱과 오픈소스 메시징 플랫폼을 개발 중인 업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를 만나봤습니다. 해킹과 검열이 불가능한 메시징 서비스에 집중하는 스테이터스는 D앱 브라우저와 지갑 기능을 제공하며 강력한 보안과 향상된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스테이터스는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8위, 약 1,32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집중하지 않아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규 버전 출시를 앞두고 조금씩 마케팅에 집중하는 장진호 스테이터스 한국 매니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터스에서 한국 마케팅과 그리고 웹 개발을 맡고 있는 장진호라고 합니다. 스테이터스는 어떤 곳인가요? 스테이터스는 이더리움 연구 개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프로덕트로는 위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물리적으로 검열과 이런 해킹이 불가능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D앱 브라우저, 암호화폐 지갑들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모바일 그리고 PC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더리움 2.0 라이트 클라이언트인 님버스나 그리고 D앱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인 엠바크, 그리고 NFC 기반 비접촉 하드웨어 월렛인 키카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전 세계에 사무실이 하나도 없는 완전 모두가 디지털 노마드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그런 원격 조직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다오가 되기 위해서 저희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로 그리고 최대한 수평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투명성이라는 핵심 팀 운영 그리고 개발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테이터스의 자산 현황,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버닝 레이트로 얼마나 운영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키카드 하드웨어 제품의 제조 원가까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컨센시스에서 발행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개발 순위 1위를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센티먼트라는 ERC 프로젝트 개발 순위 랭킹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또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직원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분산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연구 개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가 필요한 이유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하게 될 역할이 무엇인가요?
아직 대중에게 매끄러운 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DApp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이더리움의 대중화라는 가장 큰 비전 아래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이더리움에 접속해서 이더리움의 핵심적인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퍼 프로토콜 기반의 그 누구도 절대 여러분의 개인 정보와 중요한 정보들을 열람할 수 없는 안전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채팅창 내에서 암호화폐를 상대방에게 바로 전송하거나 그리고 TX 거래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존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쓰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입출금하고 전송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기능으로는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P2P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에스크로 기능 등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한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안전한 메시징뿐만이 아니라 앱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말고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바로 사용 가능한 거는 ENS랑 분산 투표 시스템이 있는데요. ENS는 이더리움 주소 보면은 영역수로 굉장히 복잡한 해시 주소를 갖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장진호, 한국 블록체인 뉴스 이렇게 직관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스테이터스 앱을 통해서 바로 ENS 이름을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곱 투표라는 그 토큰 기반의 분산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P2P 암호화폐 거래소인 텔러 네트워크나 그리고 SNT 토큰을 기반으로 디자인 콘텐츠를 사고 파는 이모티콘 마켓, 그리고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한 SNT 모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SNT는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ENS 이름을 등록할 때 10 SNT를 활용해서 1년 동안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미 SNT 사용 방식이 사용처가 있고요. 그리고 분산 투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SNT를 많이 보유할수록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수의 그 토큰 거대 홀더들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 투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너무 소수에게 의사결정권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노드라고 해서 스테이터스 앱 내 메시지들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전달되는 데 기여를 하면은 그에 대한 SNT를 보상으로 줘서 자산화할 수 있도록 스테이터스 노드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채굴처럼 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그런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보상을 얻는 방식이다 보니까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스테이터스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말씀 중에 제곱 투표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곱 투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곱 투표 방식은 예를 들어 내가 100 SNT가 있다면은 100 SNT가 있고 어떤 사람이 200 SNT가 있다고 할 때 200 SNT가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의사결정을 2배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제곱 방식으로 해서 1.4배 정도 갖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너무 많이 SNT를 갖는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한 안건당 투표할 수 있는 최대 수를 31개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독점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의 한계는 이더리움 발전에 따라 제한되는데요. 기술 발전이 더디면 그 대안으로 비즈니스 모델, 이용자 유치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 블록체인 이더리움 업계가 완전 신생 업계고, 그리고 업계에서 아무런 개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더리움 2.0 세레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세레니티의 개발 로드맵에 맞춰서 그 로드맵을 짰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개발이 좀 늦춰지면서 스테이터스 로드맵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하드웨어 프로젝트인 키카드 같은 경우에는 키카드를 통해서 뭐 판매 수익을 지금 이미 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예전에 연구개발 보조금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좀 꾸준한 매출이나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S&T 기반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P2P 거래소인 텔러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그 거래소 사용자가 판매자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토큰이 오고 가는 데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최초에 판매자를 등록할 때 S&T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S&T를 지속적으로 잠그고 소모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T가 플랫폼 내에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3분기까지 백선의 모든 공약을 구현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선의 모든 공약들이 완료가 되고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완성된 프로덕트를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 팀 특성상 뭐 에어드랍이나 배너, 검색 광고, 그리고 뭐 창업자의 엄청난 트윗, 이런 기존 통상적인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언론 보도나 그리고 개발자 해커톤, 그리고 바운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스퍼 프로토콜은 P2P 메신저 프로토콜로서요. 모든 위스퍼 노드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돼서 서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요. 그래서 그 메시지 지속 시간 내에서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누가 실제 수신자고 누가 발신자인지 특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해서 나한테 의도된 메시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복구할 수 없는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위스퍼 프로토콜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스퍼 프로토콜을 활용한 스테이터스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가스비가 든다는 그런 루머도 있었고, 위스퍼 프로토콜을 활용하면은 블록체인에서 컴퓨팅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스비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스퍼 프로토콜 자체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지만, 스테이터스는 작업 증명 값을 최소화해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게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메신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3분기부터는 그 스테이터스나 위스퍼 프로토콜에 대한 보도자료, 사실만을 담은 보도자료들을 다수 기획하고 있습니다. 협업 중인 프로젝트 팀이나 기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스테이터스 앱의 근간인 위스퍼 프로토콜이 확정성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전 CTO인 개빈 우드가 설립한 웹3 재단, 그리고 밸리디티 랩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립다오라는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 프로젝트와 함께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백서로 저희가 하겠다고 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V1 정규 버전을 런칭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 버전이 런칭된 이후에는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개발과 스테이터스 개발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인 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개발과 함께 거의 비슷한 개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자용 키카드는 출시된 상태고요. 올해까지 대중을 타겟으로 한 키카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연구 개발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우수한 개발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잘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백서로 약속드린 모든 기능들이 완성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벌집 계좌의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비트소닉, 벤타스비트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의 벌집 계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코인이즈는 벌집 계좌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해 지난해 8월 NH농협은행에서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인이즈는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 계좌의 입금 정지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입출금이 풀리면 좀 더 활발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중국의 경제특구인 광둥성 선전시가 디지털 통화를 연구할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STCN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선전 경제특구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홍콩, 마카오 금융시장과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혁신적인 국경 간 금융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전시의 경제 연구, 개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CBDC 연구 결제 등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 발행 준비를 끝냈다고 밝혀 이번 경제특구 계획이 주목됩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보다 앞서 디지털 화폐를 출시해 세계의 흐름에서 선두가 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모회사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 ICE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는 9월 23일 수탁 서비스와 실물 결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켈리 로플러 벡트 CEO는 우리의 계약 상품은 이미 자기 인증 절차를 통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용자 수용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적격 자산 운용사이자 수탁기관으로 벡트 신탁회사의 설립을 승인했다며 실물 결제 선물에 필요한 비트코인 수탁 업무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ICE는 지난해 8월 벡트 출시 계획을 알렸었지만 선물 계약을 취급하는 CFTC와 NYDFS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몇 차례 연기됐었는데요. 드디어 벡트가 출시됩니다. 미국 거래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정보기술부는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산은 약 5억 9,960만 루블, 한화 약 110억 2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수주한 업체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권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보조금 수령 문서 발행, 시민투표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모스크바 정보기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스크바 전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네요. 러시아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